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진로 진학 콘서트 재학생 혹은 이 졸업생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번째 시간으로 약학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죠, 어쨌든. 그래서 약학과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고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나온 PPT에 보이는 것처럼 18학번이면 6학년,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시도 앞두고 있는데 좀 귀한 시간을 내줘서 이제 일단 이화여대 약학대학에 대해 설명을 해줄 김다희 학생 좀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혹시 이제 그래도 미처 궁금증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채팅창이나 DM으로 저한테 주시면 마지막에 좀 모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다희 학생 시작해 볼까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 김다희이고요. 저는 이화여대 그 화학과를 1사학번으로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다시 또 약대 입학한 케이스고요. 네, 그럼 오늘 이화여대 약대 소개 및 약대 진학 관련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약대 소개, 두 번째로 이제 바뀐 6년제 입학 전형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약학 전공, 미래산업 약학 전공 이렇게 나뉘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세 번째 교육과정과 시간표, 네 번째로 교내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 실습과 국가고시,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약학대학 선택 이유와 마지막으로 졸업생 진로와 제가 다니면서 느낀 실제적인 장단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대 소개인데요. 특징적인 것들만 적어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약학대학이고 4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요. 2019년 기준으로 대한약사회 서울 지역에서는 약사 수가 최다로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전국에서는 중앙대, 영남대 다음으로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인문계 학생을 선발하는 약학대학이고 2022년 작년부터 인문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다학제 간 융복합, 그러니까 뭐 심리학이나 경영학, 경제학 이런 학문과 이런 융복합을 좀 지향하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미 약학관 건물이 A동, B동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건물이 크지 않아서 아무래도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약학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약대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약사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크게 그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인서울이든 지방약대든 다 동일한데 그래도 이대 약대가 갖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고, 저희 학교 제가 생각했던 장점은 학교의 위치와 주변 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가 이제 신촌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교내뿐만 아니라 그런 학교 밖에 다양한 대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 약대라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 학교가 한 학년에 120명을 선발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중앙대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공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연구 분야의 폭이 되게 넓고 깊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강의 수준이 더 높다고 느꼈고요. 사람이 많은 만큼 그런 많은 다양한 동기나 이런 선후배들과 교류가 가능하고, 그만큼 사회에 계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약회사 뭐 임원이나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약무팀장이나 뭐 그냥 지역 약국 약사님들은 정말 많이 계시고 국회의원에 계신 그런 선배님들도 계시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이 높은 강의 우수한 교수진이라고 적어두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교양 과목이나 전공을 모두 포함해서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질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화여대 화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느꼈던 장점들이기도 한데요. 이전에는 이제 편입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다른 학교에서 1, 2학년 수업을 다 듣고 왔었는데 이제는 수능을 보고 1학년으로 입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이제 저학년 때 이대 안에서 다양한 좋은 교양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인문학이나 요즘 인기가 있는 코딩 과목이나 뭐 예술대학 교양 과목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학기 중에 하는 실험이나 실습 내용들이 되게 풍부한 학교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을 해서도 좀 더 자신 있고 실력 있는 약사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저의 경험으로 뭐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타 학교에서는 선택으로 듣는 과목이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필수 과목으로 있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 항암 조제실에서 실습을 할 때 저희는 이제 항암제 관련 과목을 다 필수로 약물치료학에서 배우는데 다른 학교들은 그게 선택 과목이어서 아예 항암제를 배우고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 실습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이미 배우고 있어서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아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높은 학교열과 독립적이면서도 협동적인 분위기. 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가 전체적으로 원래는 상대평가였는데 교수 자율평가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해도 누가 이제 누군가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다 같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아무래도 약대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좀 경쟁이 치열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 같이 좀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게 큰 장점이고 필기를 이렇게 나눠서 필기팟을 하거나 수업 내용을 같이 정리하는 정리팟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거를 체계적으로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지만 조금 덜 힘들게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들 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다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협동적인 분위기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학업 때문에 이게 좀 체력적으로 지치기는 하지만 뭐 내가 뒤처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그 6년제 입학 전형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제가 자세히 적은 건 아니고 좀 선발 인원 위주로 보았어요. 이게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약학 전공 이제 자연계열, 이전에 선발하던 약학과와 똑같이 선발하는 약학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90명, 아래 이제 수시로 뽑는 게 한 20명 정도 되고, 정시로 70명 정도, 그리고 미래산업약학 전공에서 이제 여기서 인문계열을 같이 선발을 하는 건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전부 다 인문계열이고, 정시에서 이제 같이 함께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대 경영이나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을 하고도 이제 거길 가지 않고 여기로 오는 이대 약대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반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해요. 워낙 최상위권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약학 전공과 미래 산업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 목표적으로만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신약 개발이나 약물요법 이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해서 생화학이나 유기화학 같은 생명약학을 좀 강조하고 미래산업약학은 바이오헬스 산업 전문가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가 선정 같은 의약품 경제학 관련 분야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질병관리청 같은 곳에서 일할 때 필요한 지식, 뭐 약학 행정 관련 과목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공 모두 다 동일하게 약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고요. 재학생의 관점에서는 진로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 전공 과목인데 제가 이거 처음을 봤을 때는 다른 걸 배우나 해서 봤더니 이게 더 강조하는 걸 앞에 적어놨을 뿐이고 결론적으로 순서만 좀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임상약학도 동일하게 들어있고 생명약학도 동일하게 있어서 선택 과목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문과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학교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전공을 구분해 놨을 뿐 결론적으로 방향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육과정 하고 시간표인데 1학년부터 쭉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에 2+4년제에서는 2년 동안 뭐 다른 학교에서 수강했던 교양이나 전공 기초 과목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미분적 분학, 확통, 뭐 일반 물리학 이런 게 아예 약대에 들어와서 배워라 그냥 이런 개념으로 아예 6년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학년 때는 배우는 과목들이 뭐 기초 교양 그다음에 핵심 교양.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학부에서도 듣는 그런 교양 과목을 조금 듣고 그다음 전공 기초. 전공은 약간 맛만 보는 그 정도로 듣고 그러니까 1학년은 적응하는 시기라서 만약에 문과라서 일반화학이나 생물학 베이스가 부족하다 하면은 1학년 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학년 때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뭐 생화학, 해부생리학, 분석학, 약품유기 약간 명칭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써놓은 것들도 있긴 한데 이 정도가 되겠고 보시면 그러니까 2, 3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생물이나 화학 전공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많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고 천연물 약품학이나 생약학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형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위주로 약학은 배우고요. 이제 4학년 때가 본격적으로 약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과목은 아무래도 약사 국가고시 과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2학년 때 배우는 뭐 생화학이라던가 3학년 때 물리약학, 생약학, 합성학 이 정도가 중요하고 4학년 때는 예방약학, 물론 여기 양리학 네. 이런 게 양리학이 예전에는 명칭이 약물학이었는데 변경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대 약대에서는 다른 과목들은 이제 그 친구들마다 선호도가 달라서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게 이제 5학년 때 배우는 약물치료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학의 꽃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는데 뭐 적응증별로 아니면 약물치료요법을 가이드라인별로 5학년 때 내내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개편되면서 새로 들어온 과목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뭐 동물의약품이나 신약 개발, 포렌식 과학 이런 과목들은 이전에 없던 과목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과목인 것 같습니다. 6학년 때로 넘어가서 6학년 때는 지역 약국 실무 실습, 병원 실무 실습, 그다음에 제약 및 의약품 행정 실무 실습, 심화 실무 실습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앞에 세 과목이 1학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아예 나가지 않고 개인별로 그 맞춰진 일정에 따라서 약국이나 병원 그리고 뭐 제약회사 공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그 기간이나 이런 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심화 실습 같은 경우도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대 전공에서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과목별로 중요도
화학, 생물, 수학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못하던 자연계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과탐이나 영어, 국어는 잘하는 편이었는데 저 같은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공대보다 훨씬 잘 맞을 수 있는 게 약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일부 과목들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나 식들이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갖추면 충분할 것 같고요. 물리학학이나 약동학 같은 과목에서 수식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 약품 분석학 같은 과목에서도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 과목들이 제일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학이 약하면 어려운 과목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화학이랑 생물이에요. 근데 제가 학년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왜 그러냐면 저학년 때는 기초 과목들을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화학이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트를 보고 들어온 20학번 위의 학년들은 유기화학이 피트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베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으로 들어오면 대학에서 처음 유기화학이나 뭐 이런 무기 이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뼈대를 세울 때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도라기보다는 공부할 때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생물이 훨씬 중요하고 이런 기전이나 생물의 작용 기전 이런 거를 면역학이나 분자생물학 같은 이런 과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렇고 다른 동기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도 그렇고 약대는 생물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로를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력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점을 받거나 성취도 면에서는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달달달달 암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능력이 특출난 친구들이 약대에서 되게 수월하게 만족감이 높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제가 목 감기에 살짝 걸려서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 꽤 많이 나와서 제가 몇 개만 좀 질문을 좀 네, 하고 갈게요. 어, 네, 저는 뭐 요 페이지는 네, 요 페이지는 이랬고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일단 예, 여기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네. 일단 요 사진은 뭐죠?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라고 돼 있는 네, 제가 네, 네, 빼먹었는데 네. 이게 5학년 이제 6학년 때 실습을 나가는데 5학년 학기 말에 이제 네, 여기 날짜를 보니까 6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네. 이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저희 때는 코로나 때문에 생략이 돼서 저희 아래 학년 올해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실무 실습 선서를 하고 이 이후부터 계속 실습을 나가게 되는 네, 그 사진입니다. 네, 제가 설명을 빠뜨렸네요. 그 약간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나이팅게일 선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네, 네, 그렇죠. 약간 세레모니를 하는 네,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절대평가로. 절대평가로? 네. 네. 그럼 공부 좀 안 하지 않아요? 다 같이? 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은. 절대평가하자 그럼 공부 안 한다. 전혀 아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시험이 이렇게 평균이 거의 이렇게 위-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런 네, 분포도를 갖고 있고 그냥 다들 열심히 잘 하자 이런 분위기. 그래서 네, 워낙에 그런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런지 좀 네, 그렇게 교수님들이 잘 평가를 해도 네,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혹시 유급 제도도 있어요?
저희는 유급 제도가 없습니다. 유급 제도는 없고.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좀 넘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그 미래산업약학 요 과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22년부터 문과도 뽑으면서 생긴 거예요? 이제 22년도에 네. 처음 생긴 거예요. 원래는 다 전부 다 약학. 약학 전공이었고, 네. 이게 2022년부터 6년제로 바뀌면서 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좀 내부적으로 뭐 학교나 교수님들끼리 하시는 얘기 중에 이거 왜 만들었다, 뭐 약간 목적이 뭐 이런 뭐, 얘기도 좀 도는 게 있나요? 썰.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이대 의대가 인문 계열을 선발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대 자체가 좀 지향하는 게 음, 뭔가 이렇게 융합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다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약사가 그냥 기존에 신약 개발만 했었다면 뭔가 문과 학생들이 가진 경영이나 경제 이런 자질을 가지고 좀 산업에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서 뽑는 것이다. 네, 예.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강조되는 점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있고 아까 거기 참 앞에 지나간 것 같아요. 랩 로테이션 나오는 건 뭐예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또 예. 빼먹었네. 다음이구나. 예.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본인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듣기로는 일종의 인턴 같은 거죠. 그래서 음, 교수님들이 계신 랩실에서 실험을 참관하거나 보조를 하면서 그 랩실 내부에서 좀 일을 배우는 음, 그런 수업이라고 들었어요. 각자 원하는 연구실에 컨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경험해보는 네, 음.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너스 리서치는 뭐예요? 아너스 리서치도 비슷한? 비슷한 건데 그 연구를 이제 해서 소논문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학점을 주는 연구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커리큘럼은 이제 그 1학년, 학부 1학년 들어왔을 때 쭉 밟아가는 커리큘럼인 거죠. 이 학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했던 게 본인은 그럼 지금 2학년 마치시고 편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도 6년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4년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18학번이어서 네. 그 피트로 들어온 20학번까지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다니는 거고요. 제가 음, 지금 여기 올려드린 건 제가 그 밟았던 커리큘럼은 아니고 2학번부터 이제 2, 3학번, 2, 4학번 이렇게 쭉 이 뒤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밟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본인은 화학부를 그럼 18로 들어온 거예요? 화학과는 1사학번이었고요. 1사학번이었고, 네, 이제 3학년인데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1, 2학년을 재학하고 네. 3학년부터 편입을 하는데 저 음, 같은 경우는 늦게 편입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한 거죠. 아, 18학번이지만 입학은 20학년도에 한 거예요. 네. 2020년도. 그렇군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좀 계속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 여기 적어놓은 것까지 제가 했었던 것 같고 두 네. 번째 문과생들이 따라가기에 어렵지 않은지 네, 이런 질문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1학년 이제 후배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문과 계열 학생들이 입학해서 1학년 때 전공 기초 과목 일반화학이나 일반생물학, 미분적분학, 일반 물리학을 어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하던데 그래서 1학년 때 생물화학 베이스의 보충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뭐 방학 때 이 미래산업약학 친구들이 그러니까 인문계 출신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스스로 이제 뭐 인강을 듣는다던가 서로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 학기 때 계속 심화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전공 과목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약대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약물 치료학인데 이걸 배울 때는 화학이나 생물 베이스가 아예 없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보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3학년 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4학년 때부터 아예 약에 관련된 과목, 그러니까 약리학이나 약제학 이런 거를 배울 때는 어, 그냥 괜찮다. 그냥 원래도 이제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되는 친구들은 충분히 그때부터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음, 아까 앞에서 특히 화학이 저학년 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고학년이 될수록은 이제 생물학적인 걸 더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학점 관리에서는 결국에는 누가 더 잘 외우냐 이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상위권 인문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이게 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선발을 하는 것 같고요. 정 너무 어려우면 4학년 때부터 이제 약학을 배울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3학년 때 입학을 했으니까 이미 뭐 전공기초나 뭐 일반 화학이나 일반 생물학 이런 거는 전적대학교라고 하죠. 1, 2학년 때 배운 걸로 이제 처리가 된. 네.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바로 이런 좀 심화 과목을 배우기 시작했고 3학년 이게 왼쪽에 1학기, 2학기고요. 저희 학교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약대 같은 경우는 4년만 들으면 되는데 6년제잖아요. 그래서 4년 듣고 5, 6학년 때는 안 듣는 걸로 알고 있고 편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원래 3, 4학년 때만 듣고 5, 6학년 때는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년만 들었었던. 근데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은 4년 동안 이제 듣게 되는데 길지는 않고 1시간으로 돼 있긴 한데 한 9시 반에 오면 10시부터다. 10시에 오면 30분 이내로 끝이 나는 네, 엄청 짧게 진행하는 그런 채플이고요. 네, 저희 학교가 기독교 베이스 학교라서 필수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4학년 1학기, 이게 4학년 2학기예요. 그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아예 이쪽에 넣어서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이렇게 공강이 하나 생기기도 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아까 뭐 융복합 이런 걸 강조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경제 언론이나 제가 들었던 과목에 정부와 공공정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른 학과 과목이에요. 경제학과. 이거는 행정학과인데 약학과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타 전공을 이제.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학제? 그러니까 다른 전공의 분야에도 이해력이 있는 학생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도 뭐 상담 심리학이나 경영학 원론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5학년? 저는 아너스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임상약학 연구실에서 그 교수님 아래서 병원에서 그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미 끝난 연구긴 한데 그걸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소논문을 써보는 그런 거를 했었고 저는 계절학기를 2번 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타전공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널널해 보이긴 할 거예요. 여기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과목을 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옮기면 공강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학년 때부터 매 학기에 실습을 한 과목씩 듣는데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적는 레포트를 내야 돼요. 제가 썼던 레포트를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약학 실습 1에는 아까 약품 분석학 실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생화학 또 이런 거 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파지배양, 그람 연쇄법 이런 실험을 하고요. 이것도 3학년 2학기. 직접 뭐 마우스, 그러니까 쥐를 해부해서 관찰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아세트아미노펜인데 넣어서 간독성
이렇게 컴퓨터로 자기가 직접 엑셀 작업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요. 이제 이거는 4학년 2학기 때는 생약학. 그래서 생약학은 이렇게 분석 실험이랑 약초원이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가서 이런 생약들을 관찰하고 그리는 그런 실습도 했었어요. 그리고 합성학은 좀 신약 개발에 좀 뛰어난 교수님이 계셔서 그냥 분자 모델링 이런 것도 해요. 직접 이제 신약 개발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실에서 해보고 이건 레포트가 없어서 그냥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예 갇혀 입고 합성 실험도 다 해보고 분석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5학년 실습인데 아마 이게 실습 5, 6이 새로 개편된 커리큘럼에서는 예비 실무 실습으로 명칭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아마 교수님들이 동일해서 거의 그대로일 것 같고요. 다른 학교는 이게 동물 실험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마우스랑 래트로 한 학기 내내 동물 실험을 해요. 그래서 거의 8주 정도 하는데 지금은 이건 해보긴 한데 직접 약물을 주사해서 뭐 약물 효과나 부작용 관찰하고 엑셀로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좀 빡세게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하고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이게 마지막 실습인데 병원에서 약사들이 주사제 조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학교에서 다 배우고 직접 해보고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진짜 뭐 서울 아산병원이나 이대 목동병원 이런 데서 일하시는 좀 연차 높으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사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약학관 내에 이렇게 약국 조제실처럼 만들어진 이런 작은 공간이 있어서 실제로 약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봉투에 조제도 다 해보고 이 외에도 뭐 직접 복약 지도를 가상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약물이 잘못 처방됐을 때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어떻게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잘못된 처방을 중재하는지 이런 것도 다 실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장이 나쁜 환자인데 엔사이드 계열 그러니까 신장이 나쁜 약이 되면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달라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네, 예비 실습으로 그런 걸 진행합니다. 교내 활동은 사실 다른 학교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간단하게만 적었고요. 약대내 동아리는 뭐 학생회, 봉사, 악기, 춤, 그림, 밴드, 학술 동아리 이렇게 다양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생회 활동이랑 교지 편집부, 뭐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했었어요. 다 약대 내에 있는 동아리를 했고요. 이번에 입학하는 2학번? 저 작년에 입학한 2학번 이후로는 중앙 동아리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아리고요. 그다음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생들이 이제 연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약협은 뭐냐면 전국 약학대학 학생협회예요. 그리고 KNEPS는 약간 비슷한 건데 한국 약대생 협회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약대생들하고 교환 학생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방학 때 교환 학생이 오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교환 학생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하게 소통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제약 마케팅 학회라던가 제약회사 연계 대회 활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스카웃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뭐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해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은 교내 동아리도 있고 연합으로 하는 봉사활동도 많고 되게 다양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교내 프로젝트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데 캡스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약 산업이나 뭐 연구 분야,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레포트를 쓰거나 기록을 남겨서 발표를 하는 건데 장학금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이게 뭐 잘한 팀은 40만 원이었나? 네, 그 정도를 받고 방학 동안 하는 거고요. 네. 팜챌린저는 비슷하지만 해외에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이거를 교수님들 앞에서 PT를 하면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하면은 거의 항공비 정도의 그런 비용은 지원받고 이제 방학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좀 탐색해보는 전공 관련 탐색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들었어요. 저 때는 코로나여서 이게 다 온라인으로 대체됐었던 그런 프로젝트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턴 많이들 하는데 방학 중에 그 교내에 있는 랩실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제약회사 동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화이자 같은 데서 인턴을 하기도 하고 활발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습하고 국가고시 설명드릴 텐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필수 실습이에요. 그래서 지역 약국에서 5주, 병원 약국에서 10주, 그다음에 공장 2주. 이건 산업약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약국은 서울 지역도 있고 경기권도 있어요. 고양시나 안양, 뭐 성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제 지망을 하면 그쪽으로 좀 해주는, 네, 삼지망까지 봤는데 근데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 아산병원, 뭐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이대 목동, 이대 서울, 뭐 국립암센터도 가고요. 이렇게 다양한 병원 안에 있는 약무국에서 10주 동안 실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병원 실습 중에 있고요. 제약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약회사도 제조를 하는 그런 공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2주 동안 체험을 해보는 건데, 저는 다른 곳에서 하긴 했는데, 서울대 안에 그 공장이 있대요. 이런 제약회사 공장? 그래서 그런 데서 실제로 뭐 약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경험해보는 2주 정도 짧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약무행정, 제약산업 실습해서 뭐 특허청이나 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런 곳에서 강연을 해주시는 거를 듣고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필수 실습은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게 보통 다들 6월 안에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쉬다가 한 7월 초, 빠른 사람은 한 6월 초에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뭔가 지역 약사보다는 연구나 임상 약사를 이제 교육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국은 없어요. 심화 실습에.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심화에 약국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약회사나 공공기관, 뭐 아니면 교내 랩실, 병원 약국에서 선택해서 15주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학기 해서 하면은 10월에 끝나고 이제 10월부터 한 100일 동안 엄청 우다다다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셋째 주 금요일쯤에 국가고시를 본대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거의 약대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다 배운 과목들로 15과목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다 오지선 다 객관식으로 한 문제당 1점인데 350점 만점에 60%, 210점을 맞춰야 되고 과목별로는 꽈락 기준이 40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약사법규 이 과목만 예외적으로 60점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합격률은 93%. 근데 되게 약사고시가 되게 어려워져서 최근에 갑자기 이 합격률이 되게 떨어졌었어요. 90% 초반대? 그래서 많이 약대에서 떨어져서 좀 약간 너무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많이 오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여기가 본론이긴 한데 약학대학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과 안전성. 그러니까 저는 그 약사 자격증이 주는 이런 안정적임과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내가 평생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그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데요. 어, 화학이나 생물 이런 과목에 애초에 흥미가 있었고, 저는 사람의 그런 질병 치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질병 치료라고 하면은 외과적인 어떤 수술이 적용되는 영역을 제외하면 약물이 다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이런 현상을 좀 꼼꼼히 보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뭔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학문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과학을 좋아한다. 이런 흥미를 살리다 보니까 약학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뭐 저의 성향상 뭐 이렇게 한 기업이나 회사라는 조직에 묶여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회사나 연구소에서 그 일하는 약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때는 또 이제 공동의 목표로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언제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뭐 약국을 만약에 개국하면 자영업이잖아요. 그런 것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다고 느꼈고 그래서 약대로 오게 되었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네, 2+4년제일 때 화학과에서 약학과로 온 케이스인데 그때는 피트 시험으로 약대로 올 수 있다는 게 기회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추가로 그래서 왜 을지함수가 아니고 왜 약대인가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고등학교 때부터 약대에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뭐 아예 하학과를 다니면서 뭐 대학원 피트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학원을 갔다가 연구직을 할까 이렇게 고려해 본 적은 있어도 뭔가 다른 을지함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주변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뭐 아니면 성향이 되게 내향적이다.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엄청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아니면 뭐 삶과 일이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이제 쭉 유지되는 걸 좋아한다. 할수록 이제 약대의 만족감이 큰 것 같고요. 그치만 저도 이제 다시 최근에 생각해 볼때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의치 한약수가 있다. 원하는 곳에 가라고 하면은 의대랑 약대를 두고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의대는 공부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약대도 와보니까 공부량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의사가 갖고 있는 그런 처방권이 갖는 장점이 크긴 커요. 그래서 저는 약사도 좋지만 의사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학번 뭐 이후로는 의대 목표로 반수하는 신입생들도 간혹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이 문과에는 아예 없지만 이과 친구들은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의대를 제외하고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는 개인적인 흥미가 이런 전공들에 있는 게 아닌 이상 뭐 다른 약대생들도 크게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수의대는 고려해보지 않았었고 치대 같은 경우는 치과라는 공간을 선호하지 않아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고 한의학은 어렸을 때 이렇게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크게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모두 좋은 네, 전공이라고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어떤 직업이든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하고 계속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약대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메디컬 진로도 이제 연봉을 기준으로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덜 좋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 약대에 와서 되게 그 안에서도 편차가 크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개국을 해서 되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기도 하고 반대로 성향이 안 맞아서 뭐 강사를 한다던가 아예 다른 분야로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할 때 만족감이 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약물 치료나 아니면 한방으로 체질적으로 치료하는 한의학이 나한테 맞겠느냐, 아니면 아예 다른 대상, 동물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졸업생 진로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긴 한데 좀 그래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고려할 때는 가장 크게 지역 약국, 병원 약국, 아니면 회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고민을 주로 하긴 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지역 약국 약사가 여전히 한 반절 이상으로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병원 약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도 한 제가 생각할 때는 30~40%는 간다고 네, 느끼고 있고요. 회사로도 애초에 회사에 가겠어 하고 인턴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적혀 있긴 한데 되게 다양하고 업무 같은 경우에도 제약회사 업무에 이제 마케팅이나 허가, 약물 감시, 사업 개발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여기 제가 안 적긴 했는데 산업약사라고 아예 제약회사 제조 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고요. 잠시만요. 아, 네네. 제가 네, 아니, 네. DM이 와서 잠시만요. 네. 그리고 공직 약사로도 좀 성향이 공무원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공직을 생각하고 입학하기도 해요. 그리고 음, 한 10% 미만으로 대학원에 가서 뭐 교수나 아니면 R&D 연구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제3의 진로로 창업, 뭐 아까 말했다시피 막 아예 수학이나 과학 강사로 아예 활동을 하기도 하고 메디컬 라이터는 이제 의학 관련, 의학과 관련해서 글 쓰는 일을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국회의원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많이 가는 거는 정리하면 이렇게 1, 2, 3, 4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학대학의 장단점 이게 마지막인데 이건 실제로 다니면서 느낀 점이었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네. 다양한 진로와 자유로운 이직. 실제로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다시피 지역약국, 병원약국, 제약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다들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선택하는 이유가 이직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습을 했던 약국의 약, 약국장님은 병원에서도 일을 한 2년 정도 해보셨고 제약회사도 다녀보셨고 심지어는 대학원도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다 일을 해보시고 한 30대 중반이셨는데 약국을 나중에 개국하신 그런 케이스? 였고요. 뭐, 뭐 회사에 갔다가 나는 갑자기 R&D를 하고 싶다 이래서 아예 진로를 바꾸려고 대학원에 나중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 흔한 케이스는 뭐 약국을 1년 열심히 막 다니고 몇 개월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아예 이런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2+4년제 이후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헬스케어 산업에서 창업을 하는 약대생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무슨 강의를 들으러 가서 봤는데 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어플 이런 거를 개발하기도 하고 약국 체인 산업을 젊은 친구들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진짜 역량에 따라 진로가 진짜 다양하고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인데 시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예 평일에 나는 쉬고 싶다 하면 주말에 약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여러 약국을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뭐 병원에는 야간 약사를 따로 뽑아요. 근데 되게 페이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2, 3일 정도 일하고 뭐 나머지는 약국을 다닌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쓰고요.
외국계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져서 근무 시간이 아예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네, 이건 전에 들었던 이야기고, 네, 여튼 그래서 이런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오히려 일을 하는 게 약사인 것 같아요. 물론, 네, 뒤에서 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또래에 비해서는 높은 연봉. 이거는 제가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지역 약국 약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에 나가자마자 받는 월급이 초년생보다는 좀 높다. 네, 근데 여기 바로 단점이, 네, 2번에 있네요. 저조한 연봉 상승률, 이게 있겠죠. 네. 왜냐면 이제 지역 약국에서 거의 정해진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니까, 만약에 대부분이 선택하는 약국 약사, 페이 약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더 높은 월급을 받긴 하지만 뭐 일반 기업처럼 뭐 성과급이나 수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거니까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단점은 과거에 비해서 약사의 권한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약분업 전에 선배 약사님들은, 그러니까 처방이 아예 없어도 처방도 하고 조제까지 다 하셨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전문의약 경우는 처방전 없이는 이제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약국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병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예 약사만 파는 그런 일반 의약품을 그걸 판매하는 걸 매약이라고 하는데, 매약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약국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처방전에 따라서 이제 약국의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들었고요. 네. 세 번째로, 개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긴 한데, 근데 또 막상 이제 사회 나가자마자 뭐 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바로 개국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16학번 저희 동아리 선배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약국 일하고 바로 그 약국을 인수했다고 하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원래 있던 약국에서 약국장을 하다가 그거를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다른 약국을 아예 새로 개국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불가능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약사로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개국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약대생들은 약국 개국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젊었을 때는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보고 40대 이후로는 개국을 고려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인데 이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약사가 AI나 뭐 기계로 대체될 직업이 아닌가. 근데 일단 뭐 답변을 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솔직히 학생 때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아, 진짜 없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실습을 해보면서 아, 없어질 리가 없구나,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기계에 넣을 수 없는 게, 법적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만 하는 뭐 마약이라던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던가, 뭐 병원으로 치면 엄청 부피가 큰 냉장약, 이런 거는 기계가 아예 다룰 수가 없고, 물론 더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병원이 투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여튼 그런 뭐 연고제나 수액제나 뭐 산재, 가루약이나 아기들이 먹는 약들, 그거는 사람이 다 손으로 결국에는 만져야 하는, 그런 조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약물 처방을 보고 그거가 아무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한다 해도 그걸 책임지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뭐 예를 쉽게 들면, 뭐 예를 들어 항암제가 자동으로 처방이 돼서 내가 암 환자인데 그걸 맞았다, 기계가 다 해줬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게 결국엔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하지 않나? 약사가 확인을 했다는 그런, 네, 서명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 약을 한 가지 조제해도
기계가 해도 잘못될 때가 있고 이거를 되게 두세 번 확인을 하거든요. 한 명이 조제를 하면 한 명이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뭐 지역 약국에서는 이 약사가 하는 일이 학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들고 뭔가 이제 환자들이 약국에 오면 이거를 약사가 가진 의무는 이거를 한국의약품안전 그, 거기다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환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사들이 부작용을 보고하고 그럼 이게 쌓이면서 이게 약물 허가 사항을 아예 바꾸기도 하고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 허가 사항이 바뀌어서 더 개인의 체질에 맞고 개인이 가진 적응증, 그러니까 질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의 약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까지 되는, 그러니까 더 발전하고 연구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약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긴 하지. 오히려 그게 없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결론을 저는 갖게 됐고요. 음, 조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동 조제기, 이게 실제로도 약국에도 있고, 병원에는 항암 조제 로봇 이런 게 있는데, 조제 로봇은 저는 그게 속도가 빠른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람보다 빠르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이런 조제 로봇이 주는 이점은 항암제가 되게 또 다르게 암을 유발하는 약물인데 이거를 인간이 만지지 않고 안전하게 조제를 할 수 있게 편의성이 증대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약을 하나하나 사람이 넣어줘야 되고 그 시린지도 하나하나 사람이 넣어줘야 되고 약이 나왔을 때 거기 안에 이물은 없는지, 왜냐면 기계 안에서도 이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사하는 것은 결국 다 확인이 필요하고 그거는 다 약사가 하는 역할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약간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저 결론을 내리자면 항상 교수님들께서도 강조를 하시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기술이 개발될수록 약사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네가 활용하고 뭔가 정보나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체될 인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더 나은, 그러니까 더 건강해서 더 좋은 약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약사가 되어라. 이런 게 학교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횡설수설 말하긴 했는데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채팅창이나 뭐 DM으로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가능하면 좀 모두가 볼 수 있게 채팅창 주시고 뭐 프라이버시가 좀 강하게 걸려 있는 것만 DM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올 동안 제가 한 두세 개만 여쭤볼게요. 일단 PPT를 다시 역순으로 돌려주시면 네, 어, 네. 여기 그 실험 실습한 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네. 이제 요새 약대 가는 친구들은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부터 이제 준비들을 하잖아요. 학종이나 이런 걸로 가려면. 아, 네. 근데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뭐 거의 필수적으로들 하더라고요. 이 약학 동아리나 뭐 이제 뭐 이쪽 화학 아, 동아리 네. 같은 데서. 왜 그게 그 뭐 쉬운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그걸 꼭 하게 될까요? 아, 혹시 본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음,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네. 대학에서는 안 해요. 네, 대학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안 하고 여기 대신 뭐 비슷한 이게 뭐지? 이런 설파닐아마이드 같은 거를 합니다. 이거 이뇨제인데 음, 아마 그게 뭐 교과서 같은 데서 좀 아스피린이 유명한 약이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하는 것 같고 아 했었나? 저희도 했었는데 생략했던 것 같기도 해요. 원래 교육과정에 있는데 음, 생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학종을 준비하지 않았어서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 아까 취업 관련해서 네, 그 병원 원내약국 약사들이 좀 선호된다 그랬잖아요. 직종상에 있어서, 네. 직종상에 있어서. 근데 원내 약사들이 그렇게 숫자가 돼요? 이거 어쨌든 아까 의학부라고 한 다음에 거의 다 많이 줄었잖아요. 아, 네, 원내 자리가 없어요. 약사들이 제가 여기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네. 제가 실습하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에서는 매년 연초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선발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많습니다. 신촌 안에. 세브란스에서만 네, 강남 합쳐서가 아니라. 네. 그리고 뭐 서울대병원도 상반기, 하반기 뽑는데 음, 10명, 15명을 음, 연에 2번 뽑는 거예요. 그럼 상급 종합병원만 쳐도 뭐 몇 백여 100명 되겠네요. 1년. 네, 근데 이게 되게 이 업무 강도가, 제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인데, 업무 강도가 높아서, 되게 오래 남아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음, 한 2,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른 길을 탐색하러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자리가 또 나고, 음, 이렇게 듣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병원은 아무래도 강도가 높고 하니까 일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나서 좀 더 페이가 좋은 규모가 작은 일이 조금 더 어, 편한 2차 병원이나 좀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역 약국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리가 또 다시 10명 이렇게 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이제 사이클처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런 곳에 입사를 하려면 네. 학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 뭐 필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 네. 프로세스는. 여기서 가장 학점이 중요한 진로가 병원 약사예요. 실제로 학점을 굉장히 많이 보고, 아예 뭐 지역 약국은 학점이 아예 중요하지 않고, 제약회사는 세무? 그러니까 엄청 보는 데는 보고, 아예 학점보다는 그런 아까 말했던 뭐 마케팅 학회라든지, 뭐 이렇게 본인이 인턴을 해봤는지 이런 걸 주로 보고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지역 약국 약사랑 뭐 폐의 약사 얘기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뭐 몇 년 전에 듣기로는 이제 뭐 아, 주 일주일에 하루 근무를 대략 100여만 원을 잡으면 페이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5일이면 500이고 뭐 4일이면 400이고 한데 뭐 지금도 그 정도로들 얘기들을 해요. 어, 제가 최근에 들었던 바로는 이게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5일에 조금 더 낮아진 걸로 들었어요. 음, 400가 처음 일하는 경우. 네. 음, 연차가 한 2, 3년 되면 조금 더 오르는데 한 450에서 500인데 막 경기권으로 가면 이 앞자리가 계속 바뀌는 그리고 아예 지방으로 가면 세후 기준으로 한 600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아예 충청도, 경북 이쪽으로 내려가면 주 5일 기준 음. 그렇게 되고 주 6일 일하면 조금 더 늘어나고 네, 또 이게 또 서울에서도 다른 게 문전약국 그러니까 대학병원 앞에 약국은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아서 페이가 좀 더 높은 4, 500 그 사이라고 네, 듣기는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몇 년 전 얘긴데 많이 별로 오르진 않았네요. 오히려 살짝 떨어진 느낌이 들고. 네네, 또 모르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약대생이 신설 약대가 늘면서 약사 네. 수가 많아져서 음,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로 선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네. 음, 음. 혹시 뭐 본인한테 아까 DM 왔다던데 그 질문이면 좀 답을 해주시겠어요? 질문은 아니었고, 늦게 들어오셔서 아, 이 네, PPT 자료를 좀 음, 공유받고 싶어 하신 것 같았어요. 긍정적인 내용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질문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아직 질문이 온 게 다른 건 없어서. 네. 그럼 혹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학생은 약대를 가고 싶은데 그 친구는 이제 동물의약품 쪽에 관심이 좀 많대요. 아, 의약품도 지금 약사들이 이쪽에 다루는 거죠. 똑같이. 네, 네,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실습했던 약국도 가지고는 있는데 주변에 동물병원이 없어서
딱히 팔리진 않았지만, 네. 아, 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한 약품이고, 저희 교육과정까지는 동물의약품 과목이 없었는데, 이제 수의대를 졸업하신 교수님이 오셔서 동물의약품 과목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도 좀 더 다양하게, 네,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반려동물들이 산업적으로 커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그 동물의약품도 그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약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예방 접종이나 이런 약들 있거든요. 기생충 예방약 같은 거는 그냥 오셔서 일반 약처럼 사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배구충제를 몇 년 전에 항암제로도 사람들이 막 살아서 난리 났었잖아요. 네, 네, 그런 비슷한 종류의 약들.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요 실습 다녀보니까 왜 요새 약학계에서 성분명 처방 그거 많이들 약간 주장하시는 것 아, 같던데,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들 다 동의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그건 약사원안이 퍼지는 거잖아요. 오,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약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자기가 같은 약인데 다른 이름으로 받아가니까 내가 뭘 먹었었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더 좋은 점이라서 이제 하는 거고, 왜냐면 자기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단순하게 알 수 있는데 항상 회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알 권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근데 약국 입장에서는 약품 재고나 이런 관리의 면에서도 그렇고, 이 그 좀 약간 경제적으로도 더 싼 약을, 그러니까 같은 성분이면 카피약을 만약에 여러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 하면은 더 이윤을 적게 남기는 회사에 그런 그 제품을 드리는 게 국가적으로도, 왜냐면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익인 거죠. 실제로 뭐 어떤 약을 의사가 처방해 줬는데 그거를 더 싼 약으로 대체 조제를 하면 약국에 이제 좀 더 이익이 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거죠.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네. 약사들은 다 전부 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DM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 전달을 하면 그 본인이 뭔가 해보셨던 실험 실습들 중에서 혹시 고등학생 수준에서 좀 해볼 만한 거 내지는 뭐 약간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천이 가능한지 좀 질문이 들어왔네요. 오, 좋은 질문인데, 네. 오, 뭐가 있을까? 음, 저는 뭔가 실험보다도 이런 생약 분야 같은 것도 서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생약 성분이 전부 다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성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자소서 같은 데 녹인다 하면 어떤 일반 의약품을 내가 사 먹었는데 여기에 생약이 이런 게 적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생약이 어떤 효능과 효과를 내더라.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해졌다.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것도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대견해 하실 것 같고요. 좀 여기 보면 PCR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요즘에 코로나 검사할 때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료기기이긴 하지만 이것도 다 약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심화해서 찾아보면 체외 진단기기 분야에서 이런 실험 기법들이 사용됐는데 이런 데서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탐색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음, 음, 네, 두 가지가 가능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워낙 설명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해줘서 다른 질문들은 네.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오늘 얘기 굉장히 잘 들었고 네, 시험 실잘 마치고 또 원하는 곳으로 진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